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는 공동 성명문이 발표됐는데요. 네,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미국이 이미 예고를 했듯이 북한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외교적 방식으로는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하고 또 남북 대화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지지 의사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동성명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동성명 내용은 아마 어떤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더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정도의 합의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 분들은 많지 않았을 텐데요. 네. 저희가 바이든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어떤 정책이 나올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관여했던 분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모두 있는데 제이크 설리반, 토니 블링컨, 바이든 대통령까지.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대북 정책 리뷰를 마쳤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 긍정적인 신호로 봤었는데 지금 공동선언에 나온 내용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네,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하셨는데요.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여러 대북 관측이 많았잖아요. 예, 대북 정책 리뷰가 나올 쯤에 이제 보통 징후가 감지되긴 했었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은 해왔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는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누가 되든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외교부, 청와대, 특히 이제 평화기획비서관실이나 2차장실에서 노력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예. 이 정도로 어떤 바이든하고의 여러 가지 실용적이고 유연한 점진적인 대북 정책이 조율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고 대북 정책 리뷰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네.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봤는데 이번 공동선언에는 급기야 싱가포르와 판문점 선언을 기초로 한다라는 우리가 원하는 가장 최적의 내용들이 명문화된 것이죠. 이 명문화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다 아는데 anything but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한 건 모두 지우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죠. 근데 대북 정책만큼은 어떻게든 좋은 경험을 살려놓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공동선언에 명시화해서 싱가포르와 판문점 선언부터 대북 정책은 연장선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살펴보겠다라고 한 거는 굉장히 어떤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그런데 한미가 평화체제 구축에는 공감대를 했습니다만 북한과의 대화에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좀 온도 차이를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지 않겠다라는 원칙 분명히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 새롭진 않습니다. 사실 네. 뭐 트럼프, 오바마, 부시 그전에 클린턴 행정부까지 같은 수식어거든요. 당연히 북한에서 비핵화를 약속하거나 인권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국내, 미국 국민들 어디언스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일반적인 랭귀지입니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을 기초로 한 접근법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북한 간에 수많은 이제 물밑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거나 네.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바이든이 굉장히 유능하고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 섣불리 여론에 이제 먼저 발표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곳에서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는 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때 많이 겪었었죠. 기대치를 많이 높여놨지만 실제 실무하는 국무부랑 정보기관 인사들은 계속해서 북한을 비난하는 어긋난 엇박자를 보였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최소한 공식화되지 않을 때까지는 북한 측을 배려해서 일단 언론에 보도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그렇다면은 뭐 저희가 해석할 때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로 접근하겠다는 거는 결을 같이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정책만큼은 트럼프 행정부의 싱가포르 선언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을 본인들이 유용하게 바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대 이상의 어떤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북한에는 좀 문을 열어줬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실제 좀 북한이 보다 액션을 좀 보여줄 수 있게 보다 좀 효과적인 유인책을 쓰는 데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평도 나오거든요. 예. 북한에서 과연 움직여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든지. 북한이 공동선언 내용만 보고 움직이진 않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이 각 작동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남북 관계 또 우리가 다루겠지만 네. 우리가 바라는 게 남북 관계를 좀 과감하게 가서 지난 18년도에 좀
북한을 더 끌어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감하지 못하고 워킹그룹에 너무 의존했다 이런 내부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정세현 어떤 민주평등 부의장, 문정인 이사장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남북관계를 통한 또 비핵화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갔단 말이죠. 남북관계의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을 하고 공감을 하겠다. 우리가 유엔사라든가 여러 가지 뼈아픈 경험들이 있었죠. 18년, 19년대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 넘기려고 그래도 유엔사가 다 미국 합참, 미국 어떤 펜타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제한 조치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오케이한 것 같은데 미국 국방부는 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완전한 일치를 보이지 않았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은 그런 것들을 좀 질서를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남북 관계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거는 어떤 삼박자, 미국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이 트럼프처럼 따로 놀지 않고 같이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를 해서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네, 북한이 원하는 거를 다 줄 수는 없다라는 언급도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다면 좀 북한에서 먼저 액션을 취해야 우리도 좀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의미였는데 과연 북미 협상이 어느 정도 조건부로 재개가 되려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실무진은 접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까? 실무진 접촉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네. 말할 수도 없고 모든 걸 저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나 네. 뉴욕 채널이나 제네바 채널 등 가동이 돼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 내부의 어떤 그들도 대미 정책 리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북한이 구체적인 거는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요거를 좀 더 북한과 한국과 미국이 동의하는 형태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반응들, 접근법들을 구체화하고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그걸 결실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럼 트럼프의 어떤 국내 정치적 상황, 마이클 코언 청문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했었던 면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 보일 반응들은 어느 정도 레벨의 디그리를 바이든이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막는 거니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대미 협상 테이블로 나올 의지를 보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만 한다고 해도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동의라고 해석을 하고 바로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단계적이고 유연하고 점진적인 굉장히 유사한 부사들이 붙어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란의 JCPOA 때 쓰였던 미국 내 강경파들이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핵 합의까지 이뤘던 제이크 설리반과 토니 블랭컨이 추진했던 성공 모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히 맞을 겁니다. 예. 이전 트럼프 정부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협상을 했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밝혀왔었죠.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입장은 좀 바뀐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한 쪽으로 입장 변화를 좀 보인 것 같고 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도 8차 당대회에서 싱가포르 합의를 자신의 성과로 과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북한도 엄연히 독재국가지만 조선시대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왕이 추진했던 외교 정책이 성과가 있어야 그 왕이 다음 외교 정책에도 힘을 발휘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서 빠졌다고 섭섭해했던 그 사진첩에 트럼프는 여전히 판문점에서 회동 때 사진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미국과 우리가 대등하게 협상을 했다는 외교적 쾌거는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대내 통치에 유효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는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17년도, 18년도 위기 전쟁을 협상 무대로 바꿨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지금까지 바이든 취임부터 현재 이 공동성명 이루기까지 6개월, 7개월 동안 안 보이는 곳에서 수많은 진흙탕물을 이겨내면서 이뤄낸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또 깜짝 지명된 인물도 있죠. 예. 성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 특별대표로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 뭐 서울 출생이고 한국어도 굉장히 좀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싱가포르 회담 때도 최선희 그 외무성 부상과 합의문을 또 조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물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있을까요? 성킴은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캐서린 스티븐스 주미 대사 이후에 마크 리퍼트 사이에 네. 2011년에서 14년까지 한국 대사를 지냈고요. 예. 한국계 처음 대사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그 당시 인사였죠. 그리고 그 당시 꽤 많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도 관여를 했었고 최근에 싱가포르 합의까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대사를 하면서 달려와서 같이 최선희 부상하고 일을 할 정도로 한국 전문가로서는 미국 국무부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죠. 아마 조셉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김이 갖고 있는 거는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바로 속도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시행착오와 성공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전략적 인내가 왜 실패했고 그 이후에 싱가포르 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하노이가 어떤 절차를 밟았었는지 모든 거를 관여하고 담당했었던 인사이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라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북한에서도 거부감이 크지 않은 인물이고 한국어가 가능하죠. 중1 때까지 한국에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을 실행하기에 최적의 인사인데 우리가 처음에 대행을 딱지를 붙이고 왔을 때 성킴이 차관보로 가냐 마냐가 한때 이슈가 됐었죠. 근데 지금 드디어 대북 특별대표를 인정했고 우리가 요청했던 게 바로 그거죠. 대북 특별대표 빨리 인정하라고. 근데 인권 특사를 인정을 먼저 하느냐 막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관심사였잖아요. 근데 대북 특별대표를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한 협상의 전문가를 앉혔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속도를 좀 내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부진하지 않겠다. 진짜 실질적인 협상을 좀 보이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간에서 나왔던 얘기는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좀 더 지지부진하지 않겠냐. 또 원론적인 그랬었죠. 입장을 보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컸었는데 네. 이렇게 비어있던 그 대북 특별대표 그 자리를 특히 한미 정상회담 때 발표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를 향한 배려인 것 같기도 하고 상당한 적극성을 보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6개월간은 바이든 행정부 우선순위에서 북한도 밀리고 중간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기후변화, 이란, 백신, 경제, 일자리 할 게 너무 많은데 북한 문제를 하겠어? 맞습니다. 맞는 전망이었고요. 예. 그걸 변화시킨 게 문재인 정부의 이제 노력인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기업 투자자들 끌고 왔잖아요. 예. 그 투자자들이 어느 곳에 투자를 했는지 가만히 보세요. 오하이오, 텍사스 오스틴, 그렇죠? 알라바마, 그리고 그렇죠. 이제 조지아입니다. 예. 이제 알라바마는 원래 기업이 있던 자리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전략적으로 다 계산이 새롭게 된 짓는 겁니다. 곳이죠. 예. 미국의 민주당이 앞으로 선거에서 승리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곳에 우리가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간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기업과 미국의 어떤 상호 이익을 가능한 곳들에 대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굉장히 섬세하게 꾸민 겁니다. 이거 말고도 원자력도 있고 백신도 있고 미사일 지침 개정도 있고 모든 것들이 지난 6개월간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걸 의도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지금 결실로 얻어난 거기 때문에 우연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와서 관심이 생긴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성과로 지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현재까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북 특별대표를 소개할 때 그 영문 직책명에 그러니까 노스코리아가 아닌 DPRK 이게 북한의 정식 국호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노스코리아는 사우스코리아하고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북한 개념이고요. 리퍼블릭 오브 예. 코리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협정이라든가 외교관계 대상으로서 공식 국가 이름을 그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죠. 실제로 인정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유엔 가입국이기 때문에 DPRK로 명시를 하고 직책을 줬다. 이건 나중에 외교관계의 수립까지 고려한 직책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 하노이 이후에 추진하려고 했던 북미 관계 정상화라든가 북미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평화 협정까지 이루어질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한 굉장히 국무부 내에서는 유의미한 어떤 고려를 한 직책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존중의 표현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북한을 할 때 DPRK라고 부르는 거랑 노스코리아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북한에서도 이제 정식 국가로서 외교관계 대상으로 수교의 대상으로 본인들이 이제 대우가 달라졌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초기잖아요. 예.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하노이 회담 끝나고 본인이 2기 때나 말기 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정치적 효과를 위해서. 근데 당선이 못 된 것이죠. 예. 네. 바이든 정부는 지금 중간선거 그리고 2기 때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외교적 성과들이 이란이라든가 기후변화 같은 데서 있어야 되거든요. 예. 북한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테이블에 올려놨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성킴같이 준비된 인사들이 바로 투입이 돼서 예. 북한하고 싱가포르부터 다시 한번 단계별 비핵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자 참여를 통한 이러한 JCP 모델을 해보자 하면은 이런 직책명들에서 드러나듯이 외교관계 정상화까지 고려한 그런 바이든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페리 프로세스 때처럼 굉장히 많은 노력들로 얻어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공동 성명에 이제 북한 인권 관련 부분도 포함이 됐는데 국제사회가 늘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데 동의를 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의미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랭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 북한 인권 얘기를 한 게 어제 오늘이 아니었고 우리가 걱정한 게 북한 인권에 대해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끝이잖아요. 사실 예. 비핵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인권 얘기를 하면서 인도적 지원에 후반부 문장이 들어가요. 인도적 지원은 우리 정부가 원한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인권에 바이든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네. 인권이 여러 가지가 짬뽕돼 있지만 북한 시골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인권이 뭐죠? 투표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투표권의 모든 걸 치중해서 미국이 인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정권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 바로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은 북한 체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1단계 인권이죠. 인권도 3단계가 있다고 하면 1단계 인권이 먹고 사는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주는 인도적 지원이 중요하다. 그중에 남북관계의 증진도 갈 수 있다. 이걸 통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대미 신뢰도 높일 수 있다. 이게 우리 정부의 논리였잖아요. 이것들이 충실히 다 반영된 바이든 딴에는 출구 전략이 마련된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죄의식이 있잖아요. 인권 탄압하는 독재자랑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본인들의 부채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4년 내내 비판을 했으니까. 이걸 누가 풀어줘야 돼요. 우리 정부가 풀어준 겁니다. 인도적 지원이 너네가 말하는 인권을 달성하는 최적의 길이라는 걸 로드맵을 짜준 겁니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 갖고 있는 죄의식은 덜어진 거죠. 왜? 그렇군요.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게 하는 인권에 본인들이 기여를 한 거니까. 어떤 명분이 생기는 거네요. 예, 이거는 네. 우리 정부에서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지난 6개월간 저도 이제 청와대 자문위원을 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뤄냈던 것들을 바이든 정부가 반영을 해서 네. 본인들이 그렇군요. 동의를 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이상의 굉장히 큰 성과를 현재까지 이룬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인권 관련 부분도 우리의 성과다라는 말씀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를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미사일 주권 회복에 관련해서는 여러 예상도 좀 나왔습니다만 북한과 중국 또 일본까지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아예 반응이 없진 않겠죠. 네.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죠.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미사일 지침은 한미 간에 이제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증대할까 봐 미국이 네. 어떤 지침식으로 한 걸 박정희 대통령이 수용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거 보세요. 17년도 11월에 탄도 사거리나 중량 관련해서 해제를 했죠. 중량을 해제를 했고 20년 7월에 중량 해제는 그때 한 예, 거고요. 중량 해제를 그때 했고 20년 7월에 고체 연료 민영에 한해서는 또 제한을 없앴습니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네. 지금은 우리가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지만 지침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이것도 엄청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두는데 한미 간의 어떤 이 정도 신뢰가 쌓였다는 거죠.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에서 한국을 묶어두려는 안보 전략상에서 한국이 미국과 공동의 목적을 같이 한다는 신뢰성이 바탕이 될 때 이런 것들을 동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한미동맹이 그동안 약화됐다고 비판하던 수많은 목소리를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정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3단계로 지침을 해제하는 정도의 자주국방을 실현했다. 미국이 한국을 그 정도로 신뢰를 하는가에 대한 놀라움들이 이제 평가로 나올 겁니다. 이거에 관해서 안보를 중시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했던 여러 사람들도 이거에 관해서는 모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것들이 양날의 칼이죠. 사실 미국한테는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이걸 풀어주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국가가 미사일을 마구 늘릴 수도 있는 방향인데 한국과 미국에는 그 정도 신뢰가 한일 관계 이상으로 이제 쌓여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이번 건은 한미 동맹이 굉장히 더 다음 단계로 격상된 거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반응은 우리가 초반엔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사드 한번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미사일 우리가 만든다는데 그거는 뭐 주권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이 들어오는 거랑 중국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의 여러 가지 신뢰관계 그리고 앞으로 같은 큰 대전략을 공유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4차 개정 때 17년도 그때 800km까지 풀어졌고 네, 맞습니다. 늘어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미사일 기지에서 그 전 방위에 이제 그 범위에 한반도는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이게 해제됐다는 것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어떤 러시아를 좀 예, 견제하고자 견제해야 하는 되죠. 그 예.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죠. 우주군 뭐 같이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예. 사이버 우주 관련해서 미국이 끊임없이 우리나라한테 협조를 요청을 하고 우리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었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는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미국이 보기엔 한국은 이제 놔줘도 완전한 우리 편이다. 이제는 그 족쇄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지침으로 묶어놓지 않아도 우리랑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완전한 우리의 동맹이라는 걸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시켜준 중요한 성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